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으로 나는 봅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으로 나는 봅니다. 이번 대선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 선택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채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입니다. 비양심과 폐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비투성이의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그런 세상입니다. 전과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60 운동권 세력이 펼치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대선에서는 패전 처리 투수였다면 이번 대선은 구국과 승리의 구원 투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수진 대장선은 홀로 분전하여 적에 맞섰고 마침내 모두 분발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는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후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저희 30년 정치 역정에서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감은 처음 느껴봅니다. 국가의 비전과 목표는 보이지 않고 민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결해야 할 정치는 극단적인 정치 보복과 진영 대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쩌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개헌으로 6공화국을 넘어서 제7공화국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뼈대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국민 의지의 총화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선진대국으로 정했습니다. 선진대국을 이루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되고 이 개헌을 통해서 선진대국의 토대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으로서 경남과 대구의 미래백년을 설계하여 추진했고 이제 대한민국 미래백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 추진단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잇고 미래 새 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워 선진대국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어갈 미래는 더 공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지난 30년 정치 여정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었고 또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맡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정책과 비전 공약은 이미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탄핵 대선 때문에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처럼 정권을 그저 상남하는 그런 대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탄핵 소추 직후부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의 준비를 거듭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진대국을 여는 저희 국정철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 복원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라는 좌우로 갈라지고 영호남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갈이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사태는 더욱 악화 일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정치판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상원과 하원의 양은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없애겠습니다. 특히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념과 가치의 중심을 지키는 신탕평과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배분하는 상호 인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실종의 정치를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당 원내대표로 광우병 파동 당시 여야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고 전국을 원만히 이끌었습니다. 2024년 광주 대구 협력을 통해서 헌정 사상 최대 의원 발의로 달빛철도법도 통과를 시켜봤습니다. 국익 중심의 또는 국민 행복을 넘어서는 그런 진영 논리나 가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조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적 구실을 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민 통합 원 코리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와 창의 경제를 창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의 경제 원칙은 현행 헌법의 예외 규정인 경제민주화에 주목한 분배 중심과 정부의 개입 규제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은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육공식 경제체제로는 만년이등 추격자의 나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개혁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를 통한 선진국 문턱을 훌쩍 뛰어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 전략원을 만들고 민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간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의 나라입니다. 역대 정부는 늘 규제 계획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 규제부터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국회에 상원을 두어 규제 입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두바이처럼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게이트 프리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진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2등 전략이 아니라 1등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고 세계시장을 제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이병철과 같은 우리 100년 미래의 새로운 혁신가들이 기업가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글로벌 선도형의 최초 유일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을 상용화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이상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구글이나 테슬라의 꽁무니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기업들이 국내를 버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1등 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민간의 딜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균형과 무장평화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통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의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핵기업이 위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된 현상 우리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건 핵균형자입니다. 핵균형론자로서 저희 주장입니다. 2017년부터 핵균형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몰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을 그때 저는 위장평화 쇼라고 했습니다. 그 말 했을 때 국민의 80% 이상 모든 정당이 저보고 악담을 한다, 거근을 한다, 막말을 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그게 사실이었죠.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지난 시기 북중로에 편향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부정적 후과는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이 힘으로 치고 있습니다.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비즈니스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똑같이 장사꾼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국제정세의 안보지역의 통찰력이 부족하여 남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유약한 리더십으로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안보관, 강력한 의지와 확고한 정책, 스트롱맨이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감히 홍준표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생산성에 따른 분배, 경제 성장에 상응한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60, 40여 년 동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권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었고 노조는 점점 비대화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합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불법 파업에 면책 특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별노조는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으로 변했고 이제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 정당과의 이익 공동체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그리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의 유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야지 고용이 늘어납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야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노조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선진대국은 강성 기종노조와는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의 강성보건의료노조와 2년간 싸워본 일이 있습니다. 이 싸우면서 느낀 한 가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노동자, 강성노조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이고 국민 경제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강성기종노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확대되어야 하지, 무작정 복지만을 추구하는 복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따름입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중심으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복지 문제를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런 용어보다도 보편적 복지, 서민 복지로 나누어서 보는 게 옳지 않느냐.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면 되고, 사치할 자유, 해외여행 마음대로 하고 1년 10달 놀아도 되지만은 세금만 꼬박꼬박 내라. 그런 자유를 주자 이겁니다. 부자가 돈을 풀어야지 서민들이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민들한테는 그런 자유는 사치입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복지의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동안 과도한 복지, 무상복지를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는 폭증을 냈습니다. 지금 국민 1인당 2,300만 원이 넘습니다. 빚이. 이 부채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연금개혁도 방향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개혁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하자고 자식에게, 손자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채 총량, 복지 총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에도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는 상환 계획과 성장률을 따져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고리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시절이나 대구시장처럼 행정개혁을 통해 빚을 모두 갚았고 빚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정 3년을 맡으면서 해마다 예산을 짤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예산을 안 만들었습니다. 아마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유일할 겁니다. 경남지사 때는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1조 4천억의 빚을 갚았고, 이번 대구시에서는 2,400억의 빚을 갚고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AI, 블록체인도 도입하여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국가 신인도 제거와 미래세대 부담 건강을 위해 국가 부채를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좌파 매체죠, 거구라고 하고 미개국가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매년. 일본도 매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개국가입니까? 반인권 국가입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에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한국이 사형 집행하면 EU에서 뭐라고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흉악범의 생명권과 중요하고 흉악범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그런 억울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나는 그런 얼치기 좌파 논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반드시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법과 엄서제도를 막기 위해서 선발 절차는 공정해야 됩니다. 엄서제도라는 게 조상의 언덕으로 시험 안 치고 바로 벼슬길에 가는 고려시대, 이조시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 입시제도 내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 입시제도에 지금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바람에 선발하는 방식이 수천 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뒷문으로 들어가고 편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 옳지 않습니다. 대학 시험은 1년에 수능 2번 보고 그 중에 잘한 점수로 대학에 가는 게 맞습니다. 마침 오늘인가 서울대학 교수들이 발표했더라고. 수능 3번 보고 그 점수로 대학 가자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수능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천 가지의 입시 전형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소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강남 상구가 13.29%입니다. 강남 상구 인구 몇이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근데 스카이 인류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강남 상구가 13.29%. 이거는 부의 대물림의 시대가 아닌 신분의 대물림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17, 8살, 9살에 인생 첫 출발을 하면서 불공정한 그런 관문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대학 입시제도는 단순화하겠습니다. 1년에 수능 2번 보고 2번 중에서 잘 본 그 점수로 대학 가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는 80% 정도를 EBS 교재에서 출제해서 산골에서도 EBS만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난 로스쿨을 반대했어요. 저건 잘못된 제도다. 저 제도가 20년 전에 도입될 때 시행이 되면 엄서제도가 될 것이다. 부자들, 고위층 자제들 로스쿨 가서 판검사 될 때 면접만 봅니다. 시험 안 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안의 자제들은 대부분 시험 안 치고 면접으로 판검사 다 돼요. 이 잘못된 제도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가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변호사 자격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판검사 임용은 판검사 임용 시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특권 정당화의 점유물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초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그 출발입니다. 가정의 회복, 이것이 저희 강력한 소신이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주의, 페밀리즘에서 시작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외래 가치에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페밀리즘으로 가는 것이 한국 사회를 복원시키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차별금지가 아닌 격차 해소로 접근을 하고 정책 역량을 격차 해소를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계엄에도 반대를 했고 탄핵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은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자. 난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찬탄 반탄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적대적 공생의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도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도 사법 심판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심판으로 유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번 대선입니다. 명운을 그은 대전에 가장 준비되고 경험 많은 든든한 장수가 나가야 되겠죠. 준비가 부족하고 검증 안 된 정치 초보 대통령 선택했다가 우리 참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홍준표와 함께 승리하고 선진대국의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도록 다 같이 갑시다. 완전히 달라진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 건설, 제조 산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